조선시대 땐 겉으로는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지만 이면에서는 또 다른 종교적 전통이 강력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무속신앙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무녀, 즉 여성 무당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들은 유교 사회의 억압 속에서도 신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자로서 독특한 사회적 지위를 차지했던 존재들이었죠. 어떻게 무녀가 되었는지,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심지어 왕실과는 어떤 관계였는지 지금부터 조선시대 무녀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무녀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신병을 통한 강신무의 길이었죠. 신병이란 갑작스러운 병이나 정신적 혼란을 겪으면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현상이었는데요. 이런 신병은 보통 의사나 약으로는 낫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열이 나거나 환청, 환각을 경험하고 이유 없이 기력이 빠지는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났죠. 가족들은 어쩔 줄 몰라 무당을 찾아갔고 그제서야 신이 내린 거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림굿이라는 의식을 통해 비로소 무녀로 인정받게 되었죠. 무녀들은 나는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곤 했는데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의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세습무의 길이었는데요. 무당의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의례와 주문, 춤과 노래를 배우며 성장한 이들은 부모로부터 기술과 지식을 물려받아 무당이 되었죠. 무녀가 되는 방법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무녀가 된 이들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인간과 신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신, 조상신, 영웅신 등 다양한 신들과 교감하며 사람들의 기원을 전달했죠. 그런데 조선시대 무녀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모순적이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양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천민 취급을 받았죠. 경국대전상으로는 양인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기생, 승려, 백정 등과 함께 8천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천한 신분이라는 의미였죠. 그 이유 중 하나는 일정한 거처가 없어 호적에 등재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분이 불분명하여 도망친 노비 등이 무당의 무리에 끼어들기도 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무녀들이 사회적으로는 천시되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상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무녀들은 병을 치료하고 죽은 이의 영혼을 달래며 미래를 예측하는 등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양반들, 심지어 왕족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그들을 필요로 했죠. 특히 조선시대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례나 전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보상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심지어 부를 축적한 무녀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녀들의 삶이 편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가문의 배경이 없고 보호해줄 남성이 없는 무녀들은 땡범죄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천시받고 멸시받는 이유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측되죠. 무녀들의 주요 활동은 크게 굿과 전복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굿은 화려한 의상과 북, 장구 등의 악기를 동원한 큰 의례였죠. 병을 치료하거나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거나 풍년을 기원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호기굿은 고인의 넋을 저승길로 안내하는 핵심 의식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녀는 이승과 저승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죠. 이러한 의례는 유교 의례가 채울 수 없는 심리적, 정서적 위안을 제공했기 때문에 조선 사회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전복은 더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상담에 가까웠죠. 무녀들은 사주팔자를 보거나 신점을 쳐서 미래를 예측하고 개인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줬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심리 상담과도 유사한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무녀들은 민간 의료인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예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사극 허준을 보면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백성들은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는 않고 무당에게 받아온 부적을 방에 붙이는 장면이 나왔죠. 당시엔 귀신 때문에 역병이 돌았다고 믿기도 했기 때문에 아플 땐 무당을 찾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의원에게 치료를 받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해서 돈 많은 양반들만 의원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그렇기에 일반 백성들에게 무녀는 중요한 치료사였죠. 그들은 한약재를 활용한 민간요법, 침술, 그리고 정신적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조선시대 돈 없는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의원인 활인서에도 내의원 의원과 의녀 말고도 무녀가 배치되기도 했죠. 특히 오늘날의 심리 치료와 유사한 방식으로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위로하는 역할을 했죠. 조선시대 무녀는 결혼에 관해 어떤 제약도 없었습니다. 무당의 결혼 문제는 국가가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현대에는 남자 무당인 박수와 여자 무당인 무녀가 함께 결혼하여 서로 굿을 도와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무녀들의 자녀들이 반드시 무당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무당의 자식이 여타의 직업생활을 하는 것도 물론 가능했습니다. 조선은 어찌되었건 간에 무당의 숫자를 줄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무녀들의 생활 형편은 매우 다양했는데요. 사회적 지위는 낮았지만 굿을 하거나 점을 쳐주는 대가로 상당한 수입을 올리기도 했죠. 무녀들은 500년간 무세라는 세금도 냈는데 이는 그들의 경제적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죠. 이처럼 무녀들의 경제적 위치는 그들의 능력과 활동 범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부 유명한 무녀들은 상당한 부를 축적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일반 서민들과 비슷하거나 더 열악한 경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천대받고 없애려고 했던 무녀는
조선왕실과도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무속을 관장하는 특별한 기관이 있었던 것인데요. 바로 성수청이라는 곳이었죠. 성수청에 소속된 무녀들은 국무라 불렸고 특별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왕실의 부름이 있지 않은 한 궁에 출입할 수는 없었죠. 무속을 멀리하는 조선 시기에 이들의 왕실 출입이 공공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수청 소속 인원의 궁 출입은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으며 그 빈도도 높지 않았다고 하죠. 궁 출입이 허락되는 것도 박수는 안 되었고 여성 무당만이 가능해서 궁녀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성수청은 국무당으로 하여금 국가의 기은을 전담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 관서였습니다. 기은이란 왕실의 안녕을 빌거나 기청, 기우 등을 위하여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치르는 의식을 말하는데요. 성수청은 궁에 소속된 기관이었지만 궁 안에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해화동 일대에 위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국무를 중심으로 국가의 무속제례를 지내는 일과 무적제도를 운영하여 무당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왕실의 무녀에 대한 태도는 매우 이중적이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유교 이념에 따라 무속을 미신으로 규정하고 금지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왕과 왕족들이 비밀리에 무녀에게 의존하기도 했습니다. 태종 비원경왕후는 무당 정사신파를 신임했다고 하는데요. 정사신파는 정한대군의 옆집에 살았다고 하는데 원경왕후는 무당의 점괘에 따라 남편을 위기 때마다 구해냈다고 하죠. 정도전에 선수를 쳐 공격하게 했고 무기를 숨겼다가 태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조차도 어머니인 원경왕후가 병들었을 때 전국에 이름난 술사와 무당을 불러들여 굿을 벌이기도 했다고 하죠. 세종실록에 의하면 세종은 원경왕후와 함께 송계원 냇가로 행차하여 학지를 다스리는 비수를 행했다고 합니다. 연산군 때는 궁중에서 무녀들이 모여 앉아 굿하는 것이 매우 빈번했다고 하죠. 연산군은 유학의 전당 태학도 굿당으로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연려실기술에서는 연산군이 유생들을 쫓아내 태학을 비운 뒤 무당을 모아놓고 난잡한 제사를 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산군은 아예 자신이 박수무당이 되기도 했는데요. 연산군 일기에는 연산군이 무속에 심취해 직접 진과 북을 두드리며 노래하고 몸짓을 통해 자신의 폐위된 어머니 윤씨의 넋이 자신에게 들어온 듯한 행위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 말기 고종과 명성황후 때도 무녀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특히 명성황후는 전속무당인 진령군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김택령의 소호당집에 따르면 명성황후는 진령군이 말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는 것이 없으니 내외 관직의 제수도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많았다고 하죠. 또한 황현의 매천야록에 따르면 명성황후는 세자의 복을 빌기 위해 명산에 사찰에 두루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금강산을 세상에서 1만 2천 봉이라 하는데 봉우리마다 바치는 재물이 돈으로 만꿰미에 이르렀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죠. 이처럼 조선 왕실은 겉으로는 무속을 배척하면서도 실제로는 크게 의존했던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왕실의 여성들이 무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조언을 구했다는 점이 흥미롭죠. 하지만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무녀들은 주기적으로 정부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무속은 미신으로 규정되어 금지되었고 무녀들은 종종 추방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었죠. 세종 때는 무속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무당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이들은 죄를 주고 관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무당에게 헌납한 노비는 관에서 몰수해버렸죠. 더 나아가 망령되게 신을 자칭하거나 신이 몸에 내렸다며 사람들을 현혹시키면 처형하고 무적의 이름을 올리지 않고 무속을 행위를 하는 무당은 도성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고 합니다. 1763년에는 사원부에서 무녀들이 사람에게 화를 끼치고 재물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 심하다며 무녀들을 도성 밖으로 쫓아버리도록 건의했죠. 영조가 이 건의를 받아들여 무녀들이 더 이상 도성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무녀들은 한강 남쪽으로 자리를 옮겨가 그곳에서 무속을 행하였고 무당을 찾는 이들이 계속해서 그곳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1679년 경상 감사로 나갔던 박신규는 성주에서 구슬하는 무당들을 잡아들여 중형을 가하고 고을의 군졸들을 동원해 신당을 헐어없애고 신상을 부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뒤 고을 사람들은 힘을 모으고 재산을 객출하여 신당을 다시 지었다고 하죠. 이처럼 무녀들은 끊임없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생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능화의 조선무속군은 세종 때 무당을 도성 밖으로 내쫓기 시작한 이래로 여러 세대를 통하여 무당을 내쫓는 명령이 몇백 번인지 알 수 없다면서도 도성 내 음사는 여전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는 무녀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필요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민간인들의 종교적, 심리적, 의료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탄압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까지 조선시대 무녀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천시되면서도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였는데요.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사회의 중요한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였죠. 그들은 억압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아내고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창조적으로 수행했죠. 무녀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한국 문화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무녀들의 역사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